어린 시절 엄마가 만져주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 아픈 배가 사르르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한번 웃어주시던 어르신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사람들은 살았고 그들도 무수히 상처받았을 텐데 문득 어떤 지혜로 견뎠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내는 시간이죠. 국민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요. 여전히 참 조심스러운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왜 이제 너무 급하게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 당신들 잘못이 아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난 이제 팟캐스트 보면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정상에다 올려놓고 절벽에 혼자 두지 말고 베이스 캠프 다 이제 죽과 미움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가족 집 분위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조금씩 사건 자체를 풀어내도록 하는 거. 세 번째는 전문가가 도와줘야 한다. 이건 아주 장기적인 플랜으로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고, 넷째는 고통과 함께하도록, 고통을 잊으려고 자꾸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다음 다섯 번째는 예술 치료를 병행하고, 그럴 때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큰 길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치료의 마지막 단계,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때 되면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지난주에 하면서 트라우마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 나눴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 학술적. 근데 지난주 상황에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데 지난주까지도 일주일 지난 상황이었으니까 뭐 학술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사건 가지고 지금 학술 얘기하냐 해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도 시급했던 시기였기에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은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프로이트와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서 정신분석학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팔래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오늘은 트라우마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뭐 이제 아예 이름이 붙어버린 것 같아요. 세월호 트라우마 이렇게 새롭게.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었죠. 네. 첫 번째 우리 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직 단계는 어떤 무기력이나 반응이라든지 우울증 단계지, 이걸 증세나 이렇게 병리적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이때까지는 이제 슬픔을 그냥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 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1년 정도 넘어서 아니면 50년 지났는데 다 잊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무기력 속에 또아리 틀고 잠재되어 있는 그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
그것이 진짜 트라우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요.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또 하나 구분해야 될 부분 그 단어가 있는 게요. 네. 히스테리. 네네, 히스테리. 예, 이 단어와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예.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원래 오늘 프로이트 얘기를 좀 시작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프로이트. 네네. 아,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프로이트는요. 그죠? 프로이트는 정말 1856년에 태어났는데 1939년에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83세죠?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헝가리에서 이제 작은 도시 프라이베르크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거의 평생을 빈에서 활동하시다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해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거의 40대 말까지는 무명이었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냥 정신분석학과 의사였고 또 막 쫓겨다녔죠. 자기 책을 내면 출판이 많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50대 50살이 넘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0대에서는 정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면 거의 이제 모든 유럽권에서 번역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70대에 이루어지고 한 10년간 최절정기를 누리다가 83세에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라 영화도 있어요. 프로이트 영화. 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학생들이 같이 봤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제 히스테리를 막 연구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당시만으로 보면 여성 비하가 있어가지고 히스테리는 여자만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그 당시라고 지금 교수님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요. 예. 노총각 히스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알겠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네, 요즘도요, 노처녀들한테만 히스테리 있다고 자꾸 그래요. 그게 그 배우가 그래요. 그 배우가 어떤 병리적 현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건요. 네. 괴물을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면 자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쓴 것은 남자는 병리적 현상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랬던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좀 이상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남자도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남자도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구나. 이걸 이제 많이 보게 되죠. 프로이트가 네. 히스테리와 유사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가 발전되고 트라우마로 이제 만들어지고 트라우마 속에서 또 히스테리가 보여지는 구분되는 면도 있고 겹치는 면도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초기작인데요. 40대 초기에 쓴 논문이 있어요. 프로이트가 43살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1896년에 과학적 심리학 초고라는 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이 지금 여러분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 책들 전집이 처음에는 15권이 나왔다가 2권이 나중에 추가돼서 나오는데요. 그 책이 실려 있습니다. 17권에. 뒷부분에 실려 있는데, 거기 보면 엠마 부인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엠마 부인이 상점이나 옷가게 이런 데 들어가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광장 공포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광장에는 이제 넓은 광장이 아니라 스페이스라고 그럴까요? 어떤 지역. 아고라 포비아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지역에 가면 막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네. 자기 추억이 있는 지역에 가면은. 그런 공포증을 시달리게 되죠. 근데 왜 옷가게일까? 이거 이상하고. 사람들이 웃으면 더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인지. 네. 엠마라고 지칭된 환자는 가게에 가지 못하는 공포증을 앓고 있다. 프로이트는 이 증상 뒤에서 2개의 장면을 찾아낸다. 하나는 환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12살 무렵의 일이다. 엠마가 혼자 가게에 갔을 때 2명의 점원이 그녀를 보고 웃었는데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옷차림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분석에 의해 드러난 장면으로 8살 때의 일이다. 그것은 엠마가 사탕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그녀를 성추행했던 일이다. 상점 주인이 웃으면서 옷 위로 그녀의 성기를 만졌던 것이다. 엠마가 이 일을 겪었을 때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였다. 당시에는 그것이 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성장 이후 심각한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8살은 성적 분별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그 사건은 전혀 의미가 파악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잠재된 사건을 은폐기억이라 부른다. 12살 때의 사건은 8살 때의 사건과 외형상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둘 다 공통적으로 상점에서 일어난 일이며 둘 다 상점 주인이 웃었고 둘 다 옷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상황이 주어지자 잠재되어 있던 기억인 8살 때의 사건이 환기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모든 심대한 사건은 사실 발생 당시가 아니라 뒷날, 새삼 정신적, 심리적 상처로 되살아나게 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어휘가 트라우마다. 이런 증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있는데 현재 모르고 있던 과거에 8살 때 사건 1이 있고 12살 때 또 사건 2가 있고 네. 그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데 트라우마는 원래 그리스어로 이제 다친 운드, 인주얼이라는 어원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다친. 그렇죠. 네.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외부의 강렬한 자극에 의해서 인체 피부가 찢기는 외상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인체에 찢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냥 찢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뒷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뒷날. 예, 뒷날. 그 기억의 흔적 속에 남아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그 아픈 기억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충격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포스트 어떤 사건 이후란 뜻이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TSD군요. 네, 거기에 예. 이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왜 우리가 흔히요, 예. 교수님 그 동일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면은 네네. 그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유추를 해내는 거는 일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정력에 좋다라고 했을 때 네네. 소위 말해서 동물 중에서 정력이 좋은 동물을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듯이 그렇죠. 예. 누군가들이 한 무리가 모여서 웃고 있는 어떤 가게를 들어가지 못하는 건 그냥 막연히 과거에 네네. 저들이 나를 저렇게 비웃었던 기억, 그 예. 비슷한 걸 1차적으로 추론을 해내고 거기서 원인을 찾게 마련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네. 잊고 있었던 잠재된 기억 속의 어떤 상처군요. 그렇죠. 예,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재된 기억은 유사한 사건이 주어지면 비로소 뒤늦게, 뒷날 환기된다. 새롭게 생각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반영됨으로써 잊혀있던 기억의 흔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두세 개의 인자가 모여서 한 병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병원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참, 그때는 정말 병약성 증상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땐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또 하나, 제가 그 프로이트 쓴 글을 조금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1920년에 쓴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64세, 프로이트 후기라고 그러는데요. 거의 프로이트 사상의 완성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열린 책들 전집으로 11권에 실려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이라고. 여기에도 나와요. 여기에도 이제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우리가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이 향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쾌락 원칙을, 근데 이게
참 이 정신분석학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번역어 문제예요. 이 쾌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쾌락 그러면 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되죠. 예. 근데 그게 그거보다는 편안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편안함의 원칙 넘어서는 무엇이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쾌락 그러면 극도로 지금 우리 이 방에 에어컨 켰어요? 네. 그 문희정 아나운서는 몇 도 가지고 오세요? 보통 어디 가시면 보통 어디 몇 도에 맞추세요? 저는 한 23도. 이거 좀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근데 그게 문희정 아나운서인데 쾌락의 온도예요. 그렇죠. 편안함을 느끼는. 편안함의 온도라고요. 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쾌락의 반대말은요, 불쾌예요. 예. 그 쾌락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이게 프로이트 원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성적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예.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 불쾌지수 얘기하듯이 예. 정반대의 그냥 쾌적함. 예. 그냥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수준, 그걸 쾌락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루스트 프린지프스라고 그러는데 루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오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정말 우리말로 한다면 그 편안함이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편안함의 원칙을 넘어서 이 제목 이걸 이제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원칙을 넘어서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편안함으로 가려면 어떤 원칙이 있느냐 이걸 가리킨 글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항상성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항상 그쪽으로 가려는. 아마 문 선생님은 우리 여기가 아니더라도 호텔 가도 이렇게 온도 맞추면 23도나 25도 그렇게 맞추실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아마도. 그러니까 항상성의 원칙이 있다고요. 거기. 그다음에 안정성의 추구. 그것도 편안해야 되고 인간이. 그다음 세 번째는 생명 본능. 살려는 의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다음 네 번째는 완벽을 향한 본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기서 이제 위대하게 이제 나오는 게 60대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죽음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타나토스. 죽음 본능. 예.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맨 뒤에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이 참 힘든데 저는 모성회귀 본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엄마의 그 뒤에 맨 문장이 뭐냐면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편안함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편안했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지금 저희 어머니 90세인데 네. 어머니 옆에 가서 자는 거예요. 네. 어머니 뱃속에 못 들어가요. 어머니 조그맣죠. 근데 그때가 제일 편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지하철 타면 어머니 뱃속은 아니지만 구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빨리. 카페 같은 데 가면 어두운데, 구석에. 예. 맞아요. 예. 안온하고 따뜻한데. 그렇죠. 남이 방해 안 하는데. 그렇죠. 이런데. 그것이 이제 모성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트라우마의 반대말은 쾌락 원칙을 넘어 있는 이런 원칙들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향하려는 본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한다는 원칙은 이렇게 쾌락 원칙을 넘어 있는 항상성, 안정성, 생명 본능, 그리고 완벽을 향한 본능, 타나토스, 그 다음에 리비도도 뭐 유아성 심리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게 편안한 게 리비도예요. 지금 에어컨 나와가지고. 꽃 보고, 봄에 꽃 보고, 꽃이 예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아적 성심리잖아요. 그게 리비도예요. 그 꼬마애가 볼펜 이렇게 계속 씹는 게 유아 성심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엄마의 가슴을 생각해서 엄마의 대체물로 씹는 거잖아요. 구강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생명 본능으로 향한 편안함을 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트라우마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건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 불쾌가 아닌.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쾌락에 반대되는 불쾌의 지점. 예, 불쾌의 그렇죠. 지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들도 많아요. 혹시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또 요즘에 어떤 다른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기억이란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기억에 끝까지 남을까봐 그게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학부에서 철학을 했으니까 철학에서는 기억이라는 걸 허용치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렇다면 정신분석학에서 기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기억은 이런 그 공포와 슬픔만 기억하는 그 뇌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편도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눈하고 이 귀 양쪽으로 그 눈하고 귀로 이어지는 그 양쪽으로 그 아몬드처럼 아몬드만 하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아몬드 모양으로 그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를 기억하는 그 편도체라는 그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억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슬픔이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가 작은 충격이 주어지면 이게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나 어떤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막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님 다른 분들 기억할 때 문희정 아나운서님의 여러 활동 사진들을 기억할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동일성, 유사성. 문희정 아나운서가 어떻게 뭐 했던 거, 뭐,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랑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거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문희정 아나운서님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와 함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랄지 뭐 또는 이 국민 TV 방송을 위해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했던 사회봤던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옷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기억날 거예요. 동시에 뭐 예. 어느 학교 출신이라든지 정보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 기억이라는 건 꼭 하나로 기억되지가 않고 그것이 반복되면 기억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문희정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안 외워지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문희정은 그렇죠. 무슨 옷 입었다, 뭐 어디 가서 사진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반복으로 돼서 기억이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튀어나올 때 유사한 것들이 탁 건드리면 탁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아픈 지점이.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연결돼서 한꺼번에 터져서 나서 엄습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살아있는 사람들, 그 생존자들은 또 뭐라 그러더라, 요즘 그러니까 사실 살아남았는데 네. 오히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저희가 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바이벌 증후군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바이벌 증후군이라고 이제 많이들 써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 용어로는 이런 표현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바이벌 그러면 좀 외국어 그냥 이건 뉘앙스의 차이겠죠. 좀 서바이벌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어헌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 영화는 못 봤고요. 예. 근데 디어헌터가 이제 그 전쟁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죠. 갔다 와가지고 이제 겪는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 왜 탐 크루즈가 나왔던 7월 4일생이라는 영화도 그런 거 관련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전쟁이라는 그렇죠. 영화가 그랬죠. 맞아요. 네,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죠. 맞아요. 전 실제로 제 시집에 굴비라는 시가 있어요. 굴비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나팔수였어요. 시체에 있으면 비닐에 넣어가지고 나팔 불던 분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팔을 뭐 숱하게 불었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의 눈이 아마 굴비랑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지내다가 집에 식당이나 어딘데 굴비 말린 거나 굴비 눈만 보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저는 그냥 그걸 확실히 봤어요. 막 그 베트남 전쟁에서 쓰던 단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말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걸 쓴 시가 제가 이제 굴비라는 시가 말린 굴비 보고 이렇게 정신이 팽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데 본인도 몰라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았다면 굴비를 피했겠죠. 근데 거기서 그걸 연상할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본인도. 예, 본인도.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사건을, 작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 많아요. 2차 대전을 겪고 아무 일 없이 지나다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꿈이 아니라 치료받으면서 가위를 보면서 갑자기 2차 대전 때 그 야전병원에 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린 상태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또는 이제 잔인한 전투를 치르고 온 퇴역 군인이 저도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냥 지내다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총싸움하는 거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총 막 다 부시고 막 빼앗아가 던지고 사람 죽는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존자들이 겪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말로 많이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그걸 계기로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네. 1989년에. 그 다음에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정신적 트라우마 클리닉이 이제 2001년에 이제 세워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긴급히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국가에서. 근데 저는 그 같이 이제 정신분석학 학회 회장님이나 또는 거기 연구자들 보니까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셔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학자분들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다음에 그냥 그 대학원생들이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무급으로 할 텐데 이런 거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을 때 고코로 치료研究所라고 마음 치료 연구소라고 그 전국에 만들어졌었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화되고 매뉴얼화되고 네. 그럴 필요가 있는데 왜 얼마 전에 미군 군 내에서 사실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현재 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참전하는 군인들이 있을 테고요. 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무슨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같이 큰 전쟁이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실제로 정말 그 군인들이 겪는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 이 증상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쟁 얘기를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트라우마를 남길 만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 중에서 노군리 트라우마라는 논문이 있어요. 노군리. 노군리. 그래서 제가 그 노군리를 잘 모르다가 귀국해가지고 그 노군리 평화공원에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정구도 박사님께서 만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자주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하면서 그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충북 노군리 일대에서 벌어진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거기서 다 뭐 총무님도 보시고 뭐 그러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얼굴이 날아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총무님은 그 총알이 조금이라도 스치면은 보상금을 받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몸으로 벌집이 되면서도 가려져가지고 자기는 한 방도 못 받았대요. 총알을.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막 얼굴이 턱이 없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많이 살아계세요. 예, 목의 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쑥 총알이 지나가서. 그러니까 기억 속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 하는 역사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말로 그 죽음을 체험을 했고,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1차 세계대전에 정말 그보다 더한 그런 그 가족들이 그냥 그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사상자를 갖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냥 이 폭격에서 이 폭격뿐만 아니라 그 오영수의 안나유서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미군의 오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오폭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지금 뭐 반미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이 반성하는 면도 보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극 속에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제가 분석했던 책이 정은용 선생의 실화 소설이에요.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이분이 지금 93세인가 할아버지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러는데 제가 학술대회 발표할 때 오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쭉 그 비극의 사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을 잃으신 분이에요. 아들도 잃고. 그래서 정말 이런 소설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애들은 어디 있어? 나는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흐느끼기만 했다. 여보, 애들 어디 있냔 말이야? 아내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녀의 등이 크게 파도쳤다. 나는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비감이 나의 골수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내 생애에 있어서의 모든 행복은 끝이 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은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평생에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프로이트의 트라우마의 극복 과정이 노근리 공동체에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근리 공동체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지금 거기서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냥 학술적인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 잘하려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들 속에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꿈을 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꿈이었다. 생시 때 겪은 것이 그대로 꿈속에 재현되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꿈을 꾸면서 오랜 시간을 잠 속에 있었다. 아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린 것들을 잃은 데 대한 슬픔이 아니라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차라리 수녀가 되는 편이 나았으리라고 아내는 후회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세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비극적 사건이 플래시백이죠. 회상되고 반복 강제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냥 계속 내 의식 속에 틈입해 들어오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정말 트라우마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걸 노근리 트라우마라고 하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문학 연구라는 손흥 출판사에서 나온 그 논문집에 실려 있는데 이런 심리적 상흔,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죠. 이런 것이 이제 전쟁과 맞물려서 생겼던 이런 것들 갖다 전쟁 신경증이라고 또 분류하기도 해요. 월 노이로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트라우마를 갖고 정말 평생 살아가죠. 근데 이제부터 얘기할 것은요. 노근희 사건은 다 아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이 얘기를 우리 지난주 방송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며칠이었죠? 지난주가 24일이었죠. 24일. 네, 24일 방송 보시면 아마 제가 5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순서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안전지대를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첫 번째가 안전지대였어요. 네네, 예. 안전지대. 이분들이 노근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런 큰 상처를 나에게 안겨준 곳이면 사실 네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거든요. 떠나고 싶거든요. 거기서 고통과 함께하면서 싸우죠. 아. 오면이라고 쓴 거. 이 끔찍한 네. 사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끔찍한 사건은 44년 동안이나 역사의 뒤안길에 감추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있었지만 가해자의 나라인 미국에게나 우리 정부에조차도 이 일을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 역시 이 노근리 사건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은 아픔을 가슴 깊이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아픔이 지워지도록 힘써줄 것과 아울러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양심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도 바랍니다. 네. 이분들을 피하지 않고 이 아픔의 장소에서 풀어내죠. 이 이야기들을.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사건 자체를 갖다 누르지 말고 참아야 된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조금씩 풀어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서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서 일부러 네. 남기는군요. 예. 누가 사건 피해를 조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 한국의 기자가 이제 그걸 알고 그걸 갖다 이제 미국 기자가 알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보도가 돼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공공적 분노라는 게 생긴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공공적 분노를 그냥 감정적으로 풀지를 않고 이걸 차분하게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은 뭐 이승만 정부였지만 김대중 정부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걸 갖다가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도 이분들이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무섭지 않아요. 목숨 빨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미군의 오폭을 드러낸다는 것은 위험했는데 그때부터 목숨 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마주 서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전문가들을 만나죠. 자기네들 트라우마를 해결해주기 위한 각종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 해결을 위해서 이분들이 나서신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분들이 뭐 정말 이 비극 속에서 이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 상황에 유신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걸 소설 쓰는 사람은요, 정은용 씨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었어요. 4.3 때, 제주도 4.3 사건 때 이 할아버지가 4.3 사건을 토벌대라고 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하면서 이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해서 그때 써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한국 문학에 중편 소설을 발표했던 적이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때 소위 말해서 토벌대를 진압하러 갔던 경찰이셨군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가지고 썼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이제 얼마 한 2년 지나서 자기 가족이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경찰인데. 이게 황당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황당한 거죠. 예. 자기는 경찰인데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쓸 줄 아니까 기록을 한 거죠.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평생 이거 하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프로이트는 인간의 공격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공격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 공공적 분노를 가지죠. 마을 사람들이. 근데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그냥 해서 각종 아주 지혜롭게, 그러니까 야당에 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 가서도 얘기하고 모든 통신이나 모든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AP통신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통신에서 기자들이 그때 기관총을 난사했던 병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가 100여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쿠.
그래서 그 사람들 영상을 제가 쭉 봤어요. 네. 그 미국 병사들. 그래서 누가 지정했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 소위 중위가 쏴라고 그랬다. 저기 어린애들이다. 아줌마들이다. 쏴라. 그래서 자기는 쐈다. 눈물을 머금고 쐈다. 그리고 막 평생에 내가 죄책감, 그 사람도 트라우마에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가 된 군인들이나 그렇죠. 피해자나 똑같이 예. 그 세월이 편치 않았던 세월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이게 기밀 해제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령자가 다 나오고, 네. 그래서 마침내는 뉴욕 타임즈하고 CNN은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풀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금씩 풀어내야 된다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해가지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쉽게 받지 못했어요. 이게 한미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그 마침내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5개월간 노근희 사건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양국의 공동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요. 한미 공동 발표문이 발표가 돼요. 2004년에 노근희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네. 바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네 번째 애도와 아픔을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함께 가면서 회복력을 복구해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네 번째 치료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이 이걸 잊지 않도록 우리 상처를 잊지 않도록 노근희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국가에 청원을 한 거예요. 그 세계에 평화공원이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평화공원이 제주도 4.3하고 여기 두 개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전 세계에 평화공원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인정된 유네스코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심포지움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노근희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서 노근희 굴다리에 가면요. 동그라미하고 뭐 삼각형으로 돼 있고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건 튕겨나간 거고 어떤 건 총알이 지금도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주 벌집에 그냥 하얗게 동그라미 삼각형 이게 얼마나 싸댔으면 총알이 튕겨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도 산 사람이 있고 아주 벌집이 된 사람이 있고 근데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여길 지키고 있는 거 지금.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들, 뭐, 총무님, 이런 분들 저는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얘기 안 해요, 옛날 얘기. 어릴 때 4살, 7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고통을 잊지 않고,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더 정말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은 뭐냐면요. 무덤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노근리 가면 평화탑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 납골 땅을 만들어가지고 다 모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잊지 말자고. 정말 대단하신 네. 분들이시네요. 그래서 노근희 사건이 터져서 제가 가서 참여를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날에 이제 기념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이제 노근희 사건이 터지고 기념 행사를 이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글쓰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주로 29일 정도에 이제 기념식을 해요. 근데 기념식을 하는데 7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네. 아주 녹아 쓰러지겠더라고요. 근데 노근희 거기 기념 평화공원에 지하에 극장도 있고 시원하고 에어컨 나오는 전실도. 왜 거기서 안 하냐고. 근데 그 땡볕 기념탑 앞에서 하는 거예요. 천막 치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기념탑 아래 그 희생자들이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납골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 여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참아가면서 이 어른들이. 근데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피해자들이나 그때 체험했던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신데. 네. 막 80세, 90세 막 이런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그때 햇볕 아래에서 매년 딱 매년 앉으셔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50년이니까 지금 제가 60주년 때도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64주년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가. 그죠? 근데 그렇게 참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매년 떼역볕 아래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네. 우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말자는 얘기겠죠. 그렇죠. 한국도 잊으면 안 되고 미국도 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단순히 반미하는 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반성해라. 정부도 반성해라. 그래서 미국하고 클린턴하고 김대중 정부가 사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세월호 같은 사건도 우리 정부가 사과를 해야죠. 이게 연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구조 과정에서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생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 그 쾌락 원칙을 찾아서라는 쾌락 원칙을 넘어라는 네. 본문 얘기를 제 프로이트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분들이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편안함, 우리가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우리 약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평화잖아요. 그래서 노굿잎 평화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반대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쾌락이지만 우리가 이제 편안함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정치적인 용어로는 평화겠죠. 평화. 예. 여러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노굿잎 평화학교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요.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리츠메이칸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학점을 따요. 평화교육을.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교육 가서 하고 근처에 이제 전남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님, 법대 교수님, 국제법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제 명성황후 문제점, 그다음에 독도 문제점 이런 걸 갖다 안중근 이런 걸 강의하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강의했으니까 부담감 없이 이제 일본말로 부담감 없이 그냥 하는 방법을 알죠.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잘 들어줘요. 거기까지 오는 학생들은 이제 벌써 각오하고 온 학생들이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중국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그 아픔의 장소를 새로운 그 평화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문득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그 사건에 관심이 있을까가 사실 좀 궁금해졌어요. 네네. 그 전 세계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우리나라 학생들 많이 사실 모르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5번째 제가 지난주에 예술 치료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거기다가 계속 그 동네 학생들이요. 그 이야기를 그 후손들이 시를 써요. 아. 네. 문학적으로 그것이 질이 낮다 높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가서 보고 걔네들은 문집도 보고 시화전도 보고 그러는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 그 지역의 선조들이 겪었던 아픔들. 요즘에 이제 비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하긴 좀 쉽지 않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평생 한 번은 거기 가가지고 신을 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우는 겁니다. 울고 거기 벽사에다가 이제 기도문을 껴서 넣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행을 할 때 성지가 꼭 외국에 있겠어요. 이런 그 고통의 장소, 우리 노곤리 같은 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제주도 올레라고 해서 걷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갖다 꼭 이렇게 쉼의 장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올레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역사적인 올레, 위인전 올레 이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노군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한번 트라우마를 또 극복해낸 공동체의 예로 한번 한국적 상황의 노군리 트라우마를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이 아까 썼던 글 중에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아픔이 지워지도록 힘써줄 것과 아울러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양심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도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 한해 정서는 복수의 정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적을 상정해놓고 그 적과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듬어 안고 제대로 포용하는 방식을 저는 이 글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거꾸로 미군이라든지 여기 노군리가 그 어떤 과정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미국의 많은 평화운동가들이 노군리를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군리와는 전혀 다르지만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이 아픔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심스럽게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서 아픔을 당한 유가족과 또 생존자분들에게 기도와 응원을 보냅니다. 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